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의 박종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노믹스의 역사와 싱글셀 바이올로지라는 주제로 잠깐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지노믹스라든가 싱글셀 바이올로지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익숙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우리 몸에 담겨 있는 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독할 수 있으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생물학과 의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은 우리 몸의 생로병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디벨롭먼트, 발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고 이 성인이 된 몸은 아주 액티브하게 기능하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축에 담겨있는 정보의 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제 몸, 이 한순간에 제 몸을 구성하는 정보들도 분명히 다양할 텐데 이 기나긴 시간축 속에서 제가 앞으로 또 겪게 될 많은 질병 속에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이 시간축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알아야만 우리는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병들어가고 늙어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정보들은 이 시간축으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적게 봐서는 80년, 길게는 100년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양의 정보일 텐데요. 이 시간축에서는 이 정도의 정보의 양이 있다고 쳤을 때 공간축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다양성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제 몸이 보이실 텐데요. 제 몸은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눈, 코, 입, 머리,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뇌, 그리고 제 장기를 구성하는 간이나 심장, 폐 같은 다양한 조직들은 각자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특성화된 세포들이 각 장기별로 분화돼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장기들, 조직들을 살펴보면은 크게 보면은 4가지 정도의 조직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커넥티브 티슈, 머슬 티슈, 에피셀리얼 티슈, 널버스 티슈 이런 4가지 정도의 티슈 타입이 알려져 있고 그들은 더욱더 세분화돼서 18가지 정도의 세분화된 조직 타입 그리고 이런 조직 타입들이 다양하게 만나서 약 80여 가지의 장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장기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200개가 넘는, 우리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 200개가 넘는 세포 타입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세포 타입들은 굉장히 한 세포 타입별로 아주 또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제 몸에 아주 러프하게 추산을 해봐도 약 37조 개 정도의 세포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시공간의 정보가 약 80년에서 100년간의 시간 동안 이 37조 개의 세포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분화하고 또 사라지면서 바뀌어 가는지 이런 정보들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시공간의 스케일이죠. 저라는 한 사람에 담겨있는 정보의 양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로 만들어졌을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다양한 세포들은 모두 동일한 DNA라는 유전 물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유전 정보의 어떤 시퀀스라든가 정보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정보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세포 안에 존재하는 이 핵이라는 공간에 DNA라는 물질의 형태로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모두 다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세포, 제 눈을 구성하는 어떤 신경세포라든가 제 코를 구성하는 에피셀리얼 셀들로 분화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 이 유전자 발현의 과정에 담겨 있습니다. 이 DNA라고 하는 똑같은 모든 우리 몸의 세포가 공유하는 유전 물질은 이렇게 굉장히 긴 어떤 DNA 시퀀스의 선의 가닥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긴 시퀀스 정보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이 선택이 돼서 실제로 유전자로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부분들은 RNA라는 형태로 전사 과정을 거쳐서 RNA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그 RNA는 우리 몸 안에서 편집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 조각조각이 나누어져서 다시 하나의 최종적인 머추어 메신저 RNA 형태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 그 RNA 중에서 또 일부분만이 단백질의 형태로 번역이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라는 게 바로 우리 세포들을 구성하는 실제로 기능을 하는 기능적인 어떤 분자이고
우리 세포는 서로 다른 세포들이 서로 다른 단백질들을 최종적으로 발현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 이 원리는 이 똑같은 DNA 정보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들만이 선별되어서 RNA로 발현이 되면서 이 단백질로 어떤 지역이 만들어질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똑같은 DNA를 공유하지만 그 중에 세포 타입별로 아주 특이적인 DNA 시퀀스만 RNA 그리고 단백질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이런 지역들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보통 하나의 단백질 또는 하나의 기능적인 어떤 단위를 담고 있는 DNA의 연속적인 시퀀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유전자가 우리 몸에 몇 개가 있을까 찾아보면은 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는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그리고 또 재밌게도 이 단백질을 만들지 않지만 RNA 형태로 기능하는 유전자들이 또 그 비슷한 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약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의 서로 다른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 동일한 시퀀스의 DNA에서 이 5만 개에서 6만 개의 유전자 가능성 중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실제로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그 세포의 기능과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기능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5만 개나 6만 개 정도의 유전자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세포에서 발현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세포들의 개수에는 적어도 37조 가지 그리고 200여 가지의 세포 타입이 존재하며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80년에서 100년의 시간 동안 이 유전자의 발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이 제 삶을 규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지노믹스라는 분야는 이렇게 우리 몸에 실제로 기능적인 정보의 단위인 유전자들이 언제 어디서 발현되고 어떤 유전자들이 같이 발현되고 각 유전자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몸의 상태와 우리 몸의 변해갈 수 있는 어떤 패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파트에서 이 지노믹스라는 분야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어떤 연구를 통해서 발달해 왔는지 이 지노믹스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노믹스를 이해하려면 유전자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유전자는 DNA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DNA라는 것이 무엇인지, DNA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DNA 구조에 대한 정보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 그리고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세 과학자가 DNA라는 몰레큘의 엑스레이 회절 구조를 분석하던 도중에 이런 재미있는 가설을 세우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1953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들이 밝혀낸 것은 우리 몸에 있는 DNA가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적인 단위, 그래서 당과 베이스 그리고 인산기로 이루어진 이런 기본적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단위의 종류에는 이 베이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민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베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의 DNA는 네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그런 문자체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가장 재밌었던 것들은 이 DNA 구조를 파악하면서 DNA는 기본적으로 이중나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단위들이 쭉 반복되는 이런 가닥들이 두 개가 서로 상보적으로 이렇게 연달아서 존재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다라는 사실을 이 1954년에 이렇게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DNA가 이렇게 상보적으로 이 더블 스트랜드 이중나선의 구조로 존재하면서 정보를 두 배로 이렇게 안전하게 코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상보적인 염기들이 이렇게 있음으로써 이 두 개의 가닥을 풀어낸 다음에 하나의 가닥을 바탕으로 이 원래의 이중나선을 있는 그대로 복제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DNA라는 것은 두 개의 가닥 속에 우리 몸에 존재하는 정보를 아주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하나의 가닥을 풀어내서 다른 가닥을 이 상보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DNA가 어떻게 해서 생명의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 신비가 조금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DNA를 밝혀낸 왓슨과 크릭이라는 과학자는 여기 보이는 이 더 이글 펍이라는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이 술집에서 이 DNA 구조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영국의 캠브리지에 여행을 가시면은
이 술집에서,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 이글스 DNA라는 특별한 맥주를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드셔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DNA가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걸 바탕으로 하나의 가닥을 템플레이트 삼아서 다른 가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제시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직접 DNA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아서 컴버그와 세베로 오초아라는 과학자가 이 DNA의 이중나선 중에서 하나의 가닥을 가져다 놓고 이 DNA 기본 재료가 되는 이 DMTP라는 이런 분자들을 잔뜩 넣어 놓은 다음에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그 당시에 예측이 됐던 어떤 효소입니다. 이 DNA의 중합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효소를 섞어주면은 이 시험관 안에서 템플레이트 DNA, 재료, DNTP, 그리고 DNA 폴리머레이즈라는 어떤 엔자임을 섞어주는 것만으로 DNA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고, 실제로 가설대로 DNA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막연히 신비롭게 존재했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라는 분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꺼내서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DNA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네, 이렇게 DNA를 만들 수 있게 된 다음에는 그러면은 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해한 건 여기서 어떻게 정보를 읽어낼 수 있을까? 이 DNA라는 4가지 글자가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시퀀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몰레큘에서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어떻게 읽어낼까라는 것들을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시도를 해본 것은 다양한 DNA 시퀀스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로 다시 시험관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리액션들을 진행을 해보고 거기서 어떤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읽어냄으로써 이 DNA가 어떻게 단백질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여기 보이시는 이 지네틱 코드라는 건데요.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는 3개의 DNA 시퀀스가 하나의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코딩한다는 것. 그래서 보시면 GCG라는 이 컨비네이션은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코딩하고, 그래서 DNA 시퀀스는 3개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단백질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DNA를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제 몸에 존재하는 DNA 시퀀스는 어떻게 생겨 있는지 DNA 자체를 읽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요. DNA를 읽어내는 기술은 여기 보이시는 이 프레데릭 생어라는 과학자가 상당히 대단한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는 2번의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1958년에 하나 받았고 1980년에 받았는데 첫 번째 노벨상은 단백질을 시퀀싱하면서 받아냈고 두 번째 노벨상은 이제 DNA 시퀀싱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받아냈습니다. 이 DNA 시퀀싱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서 컴버그가 이 템플레이트 하나로부터 다른 가닥의 DNA를 합성하던 그 기술을 그대로 응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싶은 DNA 가닥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DNTP라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그냥 DNTP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DNTP는 이렇게 형광으로 베이스별로 색깔을 표지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T는 빨간색, G는 노란색, C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형광을 표지해서 이렇게 일부의 재료를 섞어주게 되고, 이렇게 형광으로 표지된 DNTP는 더 이상 리액션이 진행되지 않도록 화학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러면은 DNA가 이렇게 템플레이트에 따라서 합성이 되다가 이렇게 형광으로 표지된 베이스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리액션이 멈추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길이에 따라서 리액션이 멈추게 되고, 멈춘 리액션은 그 마지막에 들어간 시퀀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형광으로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표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기 옹동이라는 기술로 이 DNA를 쭉 이 크기에 따라서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분리된 DNA의 형광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형광들을 쭉 읽어내면은 원래 DNA들이 어떤 시퀀스였는지 읽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DNA 시퀀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DNA 시퀀싱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몸에는 대체 어떤 유전자들이 존재하고 어떤 유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생어가 개발한 이런 DNA 시퀀싱 기술에도 여전히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젤을 달려서 이 DNA를 사이즈별로 분리하고 여기서 형광을 읽어내는 이 하나하나의 작업들이 한 사람이 하루에 하나를 하기도 힘든 굉장히
고된 작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DNA 시퀀싱을 위해서 투입이 돼서 굉장히 많은 DNA를 읽어냈지만 우리 몸에는 30억 베이스 페어라는 굉장히 많은 수의 DNA 조각 시퀀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읽어내려면은 이런 기본적인 방식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합성을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전기 용도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합성하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로 찍듯이 수없이 많은 DNA 몰레큘들이 서로 다른 시퀀스가 합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찍어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하나 시퀀싱을 했던 것을 수많은 수백만 개나 수천만 개의 DNA 시퀀스를 동시에 카메라로 찍어내는 이 합성 과정을 그래서 시퀀싱 바이 신테시스라고 불리는 시퀀싱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차세대 시퀀싱,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예전에는 제 몸에 있는 DNA, 총체, 그러니까 지놈이라고 불리는 제 몸에 있는 모든 DNA를 읽어내는데 수년에 걸쳐서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이런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을 이용해서 제 몸에 있는 모든 DNA를 읽어내는데 사실 한 1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한 2, 3일 정도만 투자하면 결과가 나오는 굉장히 놀라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DNA 시퀀싱이 엄청나게 대량으로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들, 우리 몸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의 DNA 시퀀스들을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95년과 6년 사이에 최초의 박테리아의 한 종의 모든 DNA, 우리가 지놈이라고 불리는 그 구조를 다 읽어내게 되고요. 1990년, 99년, 2000년, 2001년으로 넘어가면서 사람의 최초의 그 홀 지놈의 드래프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 용동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초창기에 이렇게 구닥다리 컴퓨터로 사람들이 분석을 해가면서 이 시퀀스들을 한 땀 한 땀 만들어내가면서 이렇게 최초의 드래프트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는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최근에는 이런 정보들이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DNA 시퀀스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DNA를 해독하는 이런 원리들을 이 DNA 시퀀스에 적용을 해서 우리 몸의 지놈 안에 어느 지역에 유전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전자들이 있고 아마도 어떤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유전자들을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유전자의 개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테인 코딩하는 한 3만 개 정도의 유전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세포들은 모두 똑같은 DNA를 공유하고 이 DNA 시퀀스도 모두 각 세포들이 제 몸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들이 똑같은 시퀀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의 다양성, 우리 몸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세포들의 어떤 유전자들이 발현되는지 이 발현되는 RNA의 정보들을 파악해야 되고 거기서 발현되는 단백질의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단백질을 굉장히 하이 스루풋으로 읽어낼 수 있는 시퀀싱 기술들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DNA 시퀀싱만큼 단백질 시퀀싱이 발달하진 않았는데요. 마찬가지로 RNA도 유전자의 발현 정보를 담고 있는 RNA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술들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RNA를 어떻게든 DNA로 바꿔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시퀀싱을 할 수 있다면은 유전자가 발현되는 발현 패턴 자체를 아주 높은 농도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RNA를 DNA로 바꾸는 효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 나오는 이 세 과학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의 반대 과정, 전사의 반대 과정인 역전사를 담당하는 효소들이 존재를 하고 그거는 특정 RNA 바이러스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존재하는 이 역전자 효소를 가져와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RNA를 가공한다면은 RNA를 DNA로 바꿔서 이들을 시퀀싱해서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었고 실제로 2008년에 이르러 RNA를 DNA로 바꿔서 그 DNA를 시퀀싱함으로써 우리 몸에 존재하는 각 유전자들이 몇 개나
우리 몸 안에서 발현이 됐는지, 각 세포 안에서 몇 개나 발현이 됐는지 읽어내는 이 RNA 시퀀싱 기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RNA 시퀀싱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시퀀싱을 통해서 각 유전자, 발현된 유전자들을, RNA들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기 때문에 이들의 개수를 셀 수가 있고, 이거는 거의 디지털 정보로 서로 다른 샘플, 서로 다른 세포 타입이나 서로 다른 조직 내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더 많이 발현되고 얼마나 더 많이 발현되는지를 수치화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RNA 시퀀싱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생물학적인 정보들을 읽어내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세포 타입, 그리고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언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수치화된 정보를 읽어내게 됩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세포가 분열하는, 모든 세포가 갖고 있는 세포 주기, 그래서 세포 안에서 DNA가 복제되고 실제로 세포가 둘러나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어느 시기에 높게 발현되고 어느 시기에 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읽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유전자의 개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3만 개의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들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3만여 개의 RNA로만 기능하는 유전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래서 5만 개에서 6만 개 사이에 발현되는 유전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읽어내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5만 개에서 6만 개의 유전자가 대체 어디서 발현되는지, 사실 유전자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장기에서 발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유전자가 예를 들면 폐에서 높게 발현되는지, 근육에서 높게 발현되는지, 아니면은 그 소장에서 높게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우리의 호흡에 관련되어 있는 건지, 운동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은 소화에 관련된 건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예를 들면 여기 GTX 포탈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포탈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실험한 결과들을 모두 공유하고 누구나 자기가 관심 있는 유전자들에 대해서 어디서 발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퀀싱 그리고 지노믹스의 위력은 단순히 유전자 발현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읽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각 유전자들을 이제 다양한 좌표축 위에 놓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진 A, B, C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진 A, 하나의 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유전자가 간에서 발현이 되는지, 발현이 된다면 얼마나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간에서의 발현이라는 좌표 위에 이 유전자를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T세포라는 세포 타입에서 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암에서는 그 발현이 느는지, 또 암에서 혹시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관찰되는지, 또는 특정 질환과 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다른 유전자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 유전자들을 각각의 질문에 해당하는 좌표축에 이렇게 놓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좌표 위에 무언가를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간 위에 정보를 놓는다는 거니까 서로 간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 A와 유전자 B가 더 비슷한지, 유전자 B와 C가 더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이 좌표에서의 서로의 거리를 비교하면서 잴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잰 거리를 바탕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5만 개에서 6만 개 사이의 유전자를 이런 어떤 그룹으로 묶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예를 들면 세포 분열에 관련된 유전자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물질 이동 또는 단백질 번역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룹핑해서 어떤 유전자들이 같이 일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슷한 유전자들을 뭉쳐놓은 유전자 네트워크를 만들면 우리가 어떤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약물을 발굴하는 연구입니다. 우리가 특정 유전자들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것은 그 두 유전자들이 비슷한 기능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유전자들이 특정 질환에서 같이 움직이거나 같이 반응한다. 그리고 또는 어떤 질환들이 비슷한 유전자들의 반응을 공유한다라고 하면은 그 질환들은 어떤 비슷한 작용 기전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유전자들을 뭉쳐놓거나 아니면은 특정 질환에 발현하는 유전자들을 이렇게 뭉쳐놓은 다음에 이 질환에서 사용되는 어떤 약물들을
그 질환과 굉장히 비슷한 유전자 발현 패턴을 보이는 다른 질환에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지, 이런 것들이 드럭 리퍼포징이라고 불리는 그런 작업인데요. 이렇게 유전자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미지의 질병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떤 약물이 가장 최선의 약물이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좁혀놓은 약물 리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새로운 미지의 질환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약회사들에서 아주 정확한 유전자 네트워크들을 만들고 이 유전자들의 기능을 유전체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노믹스의 역사와 우리가 이렇게 지노믹스를 통해서 유전자들의 발현 정보,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유전자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게 됨으로써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바로 싱글셀 지노믹스, 싱글셀 바이올로지입니다. 자, 이 싱글셀 지노믹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싱글셀 지노믹스가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를 설명하기 앞서 저는 여기 어떤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은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AI로 우리가 어떤 글을 던져주거나 키워드를 던져주면 그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셀룰러 헤테로지네이티,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세포의 다양성, 그리고 우리 몸의 티슈의 세포의 다양성을 한번 그려봐라 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저는 이 그림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 인공지능도 우리 몸이 여러 개의 세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세포들을 이 AI가 묘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노믹스, 어떤 유전자가 언제 어디서 발현되는지를 이해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기능적인 단위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 하나하나 단위로 유전자들의 발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 하나로부터 유전자 발현을 읽어내는 기술은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세포 하나를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 몸의 세포는 현미경을 통해서만 관찰할 수가 있고, 그만큼 세포 하나는 굉장히 작고 그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RNA의 개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RNA를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RNA 시퀀싱이 하나하나의 세포, 싱글셀 레졸루션으로 이렇게 진행하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세포 하나에서 정보를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싱글셀 RNA 시퀀싱 또는 싱글셀 RNA 트랜스크립톰을 읽어내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분야가 기술적으로 발달해 오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세포의 수가 처음에는 한두 개를 분석하던 거에서 최근에는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의 세포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발달을 해왔고, 여기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유전자의 개수도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적 발달을 가능하게 해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 드랍넷 베이스드 시퀀싱. 그래서 아주 작은 기름 방울 속에 세포 하나랑 그 세포를 분석하기 위한 다른 리에이전트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시켜서 그 안에서 RNA 시퀀싱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이런 기술이 발달해 왔는데요. 이 기술의 장점은 이 세포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RNA를 다 특정한 바코드로 표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세포 하나하나를 분석할 수 있는 싱글셀 레졸루션의 시퀀싱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이렇게 기름 방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주면서 이 리액션 내에 존재하는 이 리액션 볼륨을 아주 적게 줄여주어서 여기서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시퀀싱을 하는 효율을 굉장히 높여줌으로써 센시티비티를 높여주는 그러한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은 제가 직접 참여했던 연구인데, 사람의 태아의 간에서 세포들을 하나하나 분리해내서 효소로 분리해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드랍넷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 세포 하나하나에서 RNA 시퀀싱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 정보를 읽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맨 처음 시작될 때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 가운데 모여 있다가 이렇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점 하나하나가 바로 세포 하나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점에는 우리가 RNA 시퀀싱으로 읽어낸 유전자 발현 정보들이 우리가 엑셀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엑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표의 형태로 이 5만 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모두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의 세포의 점들이 지금 어떻게 이동하고 있냐, 어떤 원리로 이동하고 있냐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는 컴퓨터한테 이 엑셀에서의 표를 대조해서 이 두 세포의 유전자 발현 패턴이 비슷하면은 서로 끌어당겨라. 그리고 서로 많이 다르면은 밀어줘라. 라는 이 두 가지의 심플한 룰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비슷한 세포들은 세포들의 정보는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다른 것들은 서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포의 구름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세포 구름 속에는 하나하나의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언제 켜지고 꺼지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태아의 간에서는 우리 몸에서 최초로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피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들이 이렇게 분화하는 장소인데요. 우리 몸의 피에는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세포 타입들이 있고 이 세포 타입들이 어떤 방식으로 분화하는지 면역학자들과 혈액학자들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아주 깊은 연구를 통해서 다 이렇게 분석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의 실험을 거쳐서 알게 된 이 정보들이 이렇게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하면은 단 한 번의 실험만으로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줄기세포로부터 각각의 세포들이 어떻게 갈라져서 나오고 그렇게 갈라져 나온 세포들에서 언제 유전자가 켜지고 언제 꺼지는지를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수십 년의 연구 결과가 단 한 번의 실험만으로도 대표되는 이런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엄청나게도 획기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싱글셀 RNA 시퀀싱의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싱글셀 RNA 시퀀싱은 굉장히 많은 세포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적인 방법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기하학과 물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론들이 드디어 생물학과 의학에 이렇게 차용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막연히 생물학과 의학이 굉장히 실험 중심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데이터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이제 이 싱글셀 지노믹스, 싱글셀 RNA 시퀀싱들의 발달로 인해서 거의 물리학적인, 수학적인 모델링이 가능한 어떤 굉장히 정량적인 학문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싱글셀 시퀀싱이 가진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인공위성 이미지가 갖고 있는 특징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인공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지구를 굉장히 빠르게 돌죠. 그래서 하이 트루풋, 전 지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동시에 하이 레졸루션, 굉장히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줌인하든 거기서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는지, 어떤 차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고,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구글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글맵을 우리는 싱글셀 RNA 시퀀싱을 적용해서 사람 몸에 대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요즘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는 것도 인공위성 이미지와 비슷하게 하이 스루풋, 한 번에 수만 개의 세포를 분석하는 굉장히 스루풋이 높은 기술이면서 하이 레졸루션, 동시에 수만 개의 유전자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인공위성 이미지가 우리 지구에 대한 지도를 만들었듯 이 싱글셀 시퀀싱을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떤 세포들이 있고 어떤 세포들이 어떤 유전자들을 발현하는지 우리 몸의 지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과학자들이 휴먼 셀 아틀라스, 사람 세포 지도 제작이라는 국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우리 몸에 대한 지도를 만드는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정말 지도같이 생긴 이 세포 구름은 제가 우리 몸의 흉선이라고 하는, 타이무스라고 하는 T세포가 만들어지는 장기에 대해서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서 세포 지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여러 가지 세포들의 대륙이 보이고요. 그 대륙은 세포 타입별로 서로 다른 색깔로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포 타입들이 어떤 세포인지를 제가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놨죠. 그래서 흉선이라고 불리는 이 T세포가 만들어지는 장기에는 약 40여 가지의 세포 타입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더 재미있게는
이 사이무스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빨리 사라지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사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그 T셀 기능을, 사이무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겠지만 30대만 접어들어도 그 기능이 빨리 상실되면서 우리 몸에서 더 이상 T셀을 만들어내지 않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세포 지도를 아주 태아의 시기부터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기까지 쭉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세포가 태아의 시기에 많고 나이 들면서 어떤 다른 세포 타입들이 많아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유전자 발현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사람의 발생과 노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세포 타입들의 다양한 유전자 발현을 모두 레코딩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비단 사람에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든 그 생명체에 존재하는 세포 타입과 그 안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들을 파악하는 이런 재미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연구에서는 지브라피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생선을 연구했습니다. 그 물고기를 연구했는데요. 이 물고기에서 특히 물고기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각 발생 단계별로 싱글셀 RNA 시퀀싱을 진행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세포들이 어떤 유전자 발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 시기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정보를 주지 않고 컴퓨터한테 그냥 비슷한 세포들끼리 뭉쳐라 라는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결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초기의 세포로부터 이제 세포들이 분화해 가면서 서로 다른 세포 타입으로 이렇게 분화해 가는 이 길들이 정말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의 지브라피쉬라는 오가니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길에 대해서 거꾸로 어떤 유전자들이 각 리니지별로, 세포 타입별로 특이적으로 발현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특정 세포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떠한 유전자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거는 지브라피쉬죠. 지브라피쉬라는 하나의 개체가 발생하는 지도, 이 발생 과정의 아틀라스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발생 과정의 아틀라스를 이렇게 생선에서만 하고 있으면 좀 아깝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고 당연히 사람에 대한 정보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이 사람의 태아에도 마찬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사람의 태아를 구성하는 수없이 많은 이런 다양한 장기에 대해서 어떠한 세포 타입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어떻게 분화해 나가며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다 보니 이렇게 하나의 모든 세포의 원천이 되는 줄기세포로부터 각각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분기점들이 존재할 텐데요. 그 분기점 각각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가장 중요한 마스터 레귤레이터, 조절 인자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이건 지하철 노선도와 비슷하게 우리가 정말 맵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든 세포를 대체해주고 건강한 세포를 대신 넣어주는 이런 줄기세포 치료들이 발달을 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강한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레시피, 일종의 요리책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싱글셀 지노믹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싱글셀 지노믹스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는 실제로 우리 몸의 조직들에 있는 세포들은 다 특정한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포 타입 A는 세포 타입 C랑 더 잘 인터랙션을 하기도 하고, 세포 타입 B는 D랑 인터랙션을 더 잘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A랑 C는 같이 뭉쳐서 나타나고 B랑 D가 뭉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 실제로 어떤 세포들이 어떤 세포 주변에 있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같이 일하고 누가 함께 일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싱글셀 지노믹스는 이런 조직 내에서 같이 존재하는 세포들을 하나하나 떼어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공간적인 정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포가 다른 어떤 세포랑 같이 있었는지를 유전자 발현 패턴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공간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조직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잘라내서
그 슬라이드에 존재하는 세포들을 있는 그대로 시퀀싱으로 읽어내는 방식을 통해서 조직의 모양 그대로 RNA 시퀀싱을 하는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최근에 발달하기 시작한 기술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싱글셀 지노믹스는 결국 스페이셜 싱글셀 트랜스크립토믹스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하면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제가 조금 전에 지브라피쉬나 이제 사람의 발생하는 태아의 샘플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 타입들이 어떤 원리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 공간 정보를 남겨둔 채 이제 RNA 시퀀싱을 하는 기술을 발생하는 엠브리오에 적용을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게 이 엠브리오가 웅크리고 이렇게 우리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 있는 그대로인데요. 여기서 유전자 발현 정보를 읽어냄으로써 각각의 세포 타입을 규정하는 유전자들이 언제 어디서 발현이 되는지 이 공간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예를 들면 심장 세포들은 이렇게 심장에 있는 자리에서 잘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심장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유전자들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이미지로 파악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발생 생물학,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생물학은 이렇게 싱글셀 트랜스크립토믹스와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결합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런 연구를 마찬가지로 병든 조직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암에 걸린다면은 암 조직에 대해서 똑같은 분석을 해서 어떤 유전자들이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되고 암세포 주변의 다른 정상세포들이 암세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새로운 항암제도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질병을 이해하는 분야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우리 몸에 담겨있는 정보의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발생하고 늙어가고 병드는 이 수많은 이 타임라인 속에 엄청난 스케일 속에서 37조 개의 세포가 끊임없이 변해가고 그 안에서는 5만 개에서 6만 개의 유전자들이 서로 그 발현 패턴을 바꿔 나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 저라는 한 사람을 규정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 정보의 양을 모두 다 이해한다는 것이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면역학을 연구하겠어, 나는 조직학, 나는 세포 자체를 연구하겠어, 나는 동물에 집중하겠어, 나는 뉴로사이언스를 하겠어, 이런 방식으로 각자 자신의 필드를 정해서 그 필드에서 특정한 세포 타입만을 집중해서 연구하는 방식의 생물학 의학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모두 한데 모여서 이 싱글셀 트랜스크립톰, 싱글셀 지노믹스, 그리고 스페이셜 지노믹스라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약간 마법과도 같이,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이 해리포터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마법 지도인데요. 이 호그와트 마법 지도처럼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이 다양한 정보가 하나의 지도에 모두 담기게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이런 싱글셀 데이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생물학자, 의학자, 그리고 물리학자, 수학자,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연구를 하게 될 시점에는 이런 기술들이 점점 더욱더 보편화돼서 이런 마법 지도를 처음에 받고 여러분이 연구를 시작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지노믹스와 싱글셀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저는 카이스트의 박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